상대가 툭 던진 말에 얼굴이 굳었지만 웃어넘겼다. 분명히 불쾌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이어갔다. 속으로는 무언가 긁히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도 먼저 연락했다. 내가 참으면 끝나는 일이라 생각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삼킨 것들이 있다. 말하려다 멈춘 문장들, 표정에 드러나기 전에 지워버린 감정들,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은 불편함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줄 알았다. 아니, 사라지기를 바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눌러둔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것들은 가슴 어딘가에 침전물처럼 가라앉아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문득문득 떠올랐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런 후회의 형태로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 믿었던 선택대. 돌아보면 그것은 관계를 지킨 게 아니었다. 나를 조금씩 지운 것이었다. 상대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갈등의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내 목소리를 줄였다. 내 존재를 조금씩 옆으로 밀어두었다.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상대가 더 넓게 자리 잡았다. 나는 점점 좁아졌고 상대는 점점 편해졌다. 그것이 균형이라 착각했다. 하지만 그건 균형이 아니었다. 한쪽만 기울어지는 천친 위에서 나는 계속 가벼워지고 있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그것은 상대방에게 무례해도 좋다는 허가증을 주는 것과 같다. 인간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보다 자기에게 굽실거리는 사람을 더 빨리 멸시한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이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불편했다. 너무 냉정하다고 느꼈다. 친절이 왜 문제가 되는가? 관대함이 왜 허가증이 되는가? 좋은 마음으로 베푼 것이 왜 멸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인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친절은 미덕이라 배웠다. 관계에서 먼저 손 내미는 것,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갈등보다 화해를 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성숙한 태도라 믿어왔다. 그런데 이 문장은 정반대를 말한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에게 무례해도 좋다는 신호가 된다고.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보다 자신에게 굽히는 사람을 더 빨리 낮춰본다고. 불편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찔리는 느낌이 있었다. 외면하고 싶은데 자꾸 눈이 갔다. 그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불편한 문장이 오래 남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어딘가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 그 안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그랬다. 나의 친절이 늘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았던 기억. 먼저 양보했는데 오히려 더 밀려났던 순간. 상대를 배려했는데 그 배려가 당연한 것처럼 취급당했던 경험. 그런 것들이 이 문장 앞에서 하나씩 떠올랐다. 친절을 베풀었던 순간을 떠올려본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양보했던 순간들. 그때 나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상대도 한 발 다가올 것이다. 내가 너그럽게 대하면 상대도 나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는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상대는 사과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양보하면 상대는 양보받는 사람이 되었다. 한 번의 선택이 역할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굳어졌다. 나는 먼저 하는 사람이 되었고 상대는 받는 사람이 되었다. 관계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한 번 기울어진 천칭은 다시 수평이 되기 어려웠다. 더 이상한 일도 있었다. 내가 양보할수록 상대의 요구는 더 커졌다. 내가 물러설수록 상대는 더 밀고 들어왔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심지어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내가 늘 하던 만큼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때 깨달았다. 친절은 기준이 된다. 한번 보여준 친절은 다음부터는 최소한의 기대치가 된다. 내가 스스로 올려놓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상대는 그것을 배신이라 느낀다. 내가 베푼 친절이 상대에게 어떻게 읽혔을까? 나는 배려라고 생각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관계를 위해 나를 조금 접은 것이라 여겼다. 그것이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읽지 않았을 수 있다. 상대에게 그것은 그냥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이었을 수 있다. 혹은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었을 수 있다. 감사는 예외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다. 늘 그래왔던 것에는 감사하지 않는다. 해가 뜨는 것에 매일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내 친절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다. 일상에는 감사하지 않는다. 당연하게 여길 뿐이다. 그래서 늘 친절한 사람은 감사를 덜 받는다. 가끔 친절한 사람이 더 큰 감사를 받는다. 늘 무뚝뚝하다가 한번 웃어주는 사람이 매일 웃는 사람보다 더 좋은 인상을 남긴다. 배려가 만만함으로 읽히는 순간이 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받아주겠구나. 상대가 이렇게 느끼는 순간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 더 이상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한 사람은 요구하고 한 사람은 수용하는 관계가 된다. 한 사람은 선을 긋고 한 사람은 그 선 안에서 머무는 관계가 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라 선 안에 머무는 사람이 더 불안해한다. 관계가 끊어질까봐, 상대가 떠날까봐. 그래서 더 친절해지고 더 양보하고 더 자신을 줄인. 왜 친절한 사람이 더 자주 상처받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춘다. 친절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갈등을 피하려 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더 자주 상처받는가? 왜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나의 이유는 기대에 있다. 친절한 사람은 자신이 준 만큼 돌아올 것이라 기대한다.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다. 하지만 상대는 그 기대를 모른다. 상대는 그냥 받을 뿐이다.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은 늘 무언가 빚진 것처럼 느끼고 받는 사람은 그런 빚이 있는 줄도 모른다. 그 간극에서 상처가 생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침묵에 있다. 친절한 사람은 불편함을 잘 말하지 않는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래서 참는다. 그런데 참는다고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딘가에 쌓인다.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터진다. 혹은 터지지 못하고 내면에서 곪는다. 상대는 모른다. 갑자기 왜 그러는지, 그동안 괜찮았던 것 아니었는지, 왜 이제 와서 그래? 상대의 이 한마디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무력해진다. 왜 먼저 손 내민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리는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상대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기다림에는 불안이 따른다. 상대가 손을 잡아줄지, 외면할지. 먼저 움직인 사람은 그 불확실함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내민 손은 허공에 남는다. 그 허공이 창피하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조심스러워진다.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게 된다. 이번에는 잡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느 쪽이든 기다림은 길어진. 관계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다. 처음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누군가는 먼저 하고 누군가는 나중에 한다. 서로 번갈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번 먼저 하는 사람이 되면 계속 먼저 하게 된다. 상대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는 먼저 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역할이 굳어진다. 역할이 굳어지면 책임도 기울어진다. 먼저 하는 사람은 관계 유지의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된다. 연락이 뜸해지면 내 탓이 된다. 만남이 줄어들면 내가 신경을 덜 쓴 것이 된다. 상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내가 알아서 채워줄 테니.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한참 뒤에야 든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이 기울어진 뒤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친절이 정말 관계를 지키는가? 아니면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가? 내가 친절을 베풀면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연락이 이어지고 만남이 계속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상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있다.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있는 것인가? 만약 전자라면 친절은 관계를 지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라면 일방적인 친절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외형만 유지하면서
내용물을 비워내는 것이다.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알맹이는 사라진 관계. 그것이 진짜 관계인가? 쇼펜하우어는 허가증이라는 단어를 썼다. 지나친 친절은 상대에게 무례해도 좋다는 허가증을 준다고. 이 표현이 날카롭다. 허가증은 명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로 당신은 나에게 무례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행동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받아주는 것, 불편한 말을 해도 웃어 넘기는 것, 선을 넘어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 상대는 배운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인간은 가르침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가 상대에게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친다. 존중받기 원하면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지나친 친절은 정반대를 가르친다. 나는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물론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다. 하지만 상대가 그렇게 배운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멸시라는 단어도 썼다. 인간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보다 자기에게 굽실거리는 사람을 더 빨리 멸시한다고. 이것도 불편한 진실이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너무 겸손한 사람, 너무 낮추는 사람, 너무 양보하는 사람을 보면 묘한 감정이 든다. 존경보다는 답답함, 때로는 약간의 경멸.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잔인한 진실이다. 좋은 마음으로 낮추는 것이 낮게 보이는 결과를 낳는다. 의도와 결과가 어긋난다. 상대를 위해 물러섰는데 상대는 그 물러섬을 존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밀어붙인다. 혹은 무시한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어두운 측면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정하기 어렵다. 그때 참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정말 끝났을까? 이 질문 앞에 서본다.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간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었던 그 순간 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말은 불편했어.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줘. 이렇게 요청했다면 관계는 끝났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상대가 사과하고 태도를 바꿨을 수 있다.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했을 수 있다. 그랬다면 관계는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되었을 수 있다. 서로의 경계를 알고 존중하는 관계. 둘째, 상대가 기분 나빠하고 멀어졌을 수 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며 관계가 소원해졌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두 번째 경우, 그 관계는 정말 지킬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 내가 한마디 했다고 무너지는 관계, 내가 경계를 표현했다고 끝나는 관계, 그것은 처음부터 균형 잡힌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의 침묵 위에 세워진 관계, 나의 양보 위에 놓인 관계, 그것은 관계라기보다 일방적인 감당에 가깝다. 참아서 지킨 관계가 진짜 관계였을까? 이 물음이 남는다. 참지 않았다면 끝났을 관계는 참아서 지킨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게 연장한 것일 뿐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장의 비용은 전부 내가 지불했다. 내 감정으로, 내 자존감으로, 내 목소리로. 상대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다 해줬으니까. 어떤 관계는 싸워야 유지된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린다. 좋은 관계는 갈등 없이 평화로운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갈등 없는 관계는 두 가지 경우다. 정말로 잘 맞아서 갈등이 없는 경우, 아니면 한쪽이 모든 갈등을 삼키고 있는 경우. 후자가 훨씬 더 흔하다. 그리고 후자의 관계는 표면의 평화 아래에 균열을 품고 있다. 건강한 관계에는 긴장이 있다. 두 사람이 각자의 경계를 가지고 때로는 부딪히고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간다. 서로의 한계를 배운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돼. 이런 선들이 그어지고 그 선들이 관계의 모양을 만든다. 하지만 한쪽이 선을 긋지 않으면 상대가 모든 공간을 차지한다. 참는 것이 성숙함이라 배웠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 양보하라, 참으라, 넓게 봐라. 그래서 참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참는 것과 수용하는 것은 다르다. 수용은 받아들인 것이다. 좋아한 것이다. 참음은 누른 것이다. 삼킨 것이다. 소화되지 않은 것은 어딘가에 남는다. 그리고 결국은 올라온다. 그때 참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정말 끝났을까?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온다. 어쩌면
끝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참아서 이어간 그 관계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결국 끝났는가?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 나는 그 관계 안에서 나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줄어든 채로 버티고 있는가? 친절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친절은 인간이 가진 좋은 면 중 하나다. 세상이 조금 더 나은 곳이 되는 것은 친절한 사람들 덕분이다. 하지만 친절에도 방향이 자신을 지우면서 베푸는 친절과 자신을 유지하면서 베푸는 친절은 다르다. 전자는 소진되고 후자는 지속된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은 전자다. 자신을 지우면서 베푸는 친절, 상대의 기분을 위해 자신의 기분을 무시하는 친절,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삼키는 친절. 그런 친절은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관계도 해친다. 친절의 방향을 생각해본다. 내가 베푸는 친절은 어떤 방향인가? 나를 유지하면서 주는 것인가? 나를 깎으면서 주는 것인가? 창배를 위한 것인가? 갈등이 두려워서인가? 관계를 위한 것인가?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것인가? 같은 친절이라도 그 안에 동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다시 그 질문, 그때 참지 않았다면 그 관계는 정말 끝났을까? 이 질문이 향하는 곳은 과거가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내 관계들은 어떤 모양인가? 나는 그 안에서 나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참고 줄이고 지우며 버티고 있는가? 3번은 선택이다. 2번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3번, 4번, 10번이 넘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습관이다. 패턴이다. 자신도 모르게 작동하는 어떤 방식이다. 양보도 그렇다. 처음에는 선택이었다. 2번만 내가 참자.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데 2번이 지나고 다음이 오고 또 그 다음이 왔다. 매번 같은 결정을 내렸다. 어느 순간 결정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그냥 참았다.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물러섰다. 습관이 된 양보는 느껴지지 않는다. 처음 양보할 때는 무언가 눌리는 느낌이 있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감각, 내 자리를 내어주는 감각. 불편했지만 감수했다. 관계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그런데 반복되면서 그 감각이 무뎌졌다. 더 이상 포기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원래 그런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물러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인 것처럼.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 멈출 이유도 없다. 양보가 습관이 된 사람은 자신이 양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의식적으로 참는 것은 그나마 낫다.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참는 것은 다르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모른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내가 이렇게 작아져 있었구나. 관계 안에서 매 자리가 이렇게 좁아져 있었구나.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이 기울어진 뒤다. 친절이 성격인 사람이 있다. 원래 그런 사람. 태어날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친절은 노력이 아니다. 그냥 자신의 일부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이런 사람의 친절은 아름답다.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 타인을 따뜻하게 한다. 경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자신을 지키면서 베푼다. 하지만 친절이 전략인 사람도 있다. 이 경우는 다르다. 친절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무엇의 필요인가? 갈등을 피하려는 필요, 관계를 유지하려는 필요,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필요, 버림받지 않으려는 필요. 이런 필요들이 친절의 형태로 나타난다. 겉으로는 같아 보인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먼저 손 내민다. 하지만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다르다. 전략으로서의 친절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다. 역설적이지만 그렇다. 친절하게 굴면 갈등이 줄어든다. 갈등이 줄어들면 관계가 유지된다. 관계가 유지되면 혼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작동한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함정이 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시작한 친절이 결국 자신을 해친다. 계속 양보하다 보면 자신이 사라진다. 보호하려던 자신이 없어진다. 인껍데기만 남은 관계 속에서 보호할 것도 없어진다. 내가 참으면 된다. 이 문장을 처음 떠올렸을 때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분위기가 어색해졌을 때, 상대가 기분 나빠했을 때, 그 불편한 공기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된다.
내가 양보하면 끝난다. 내가 참으면 다시 평화로워진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다. 정말로 갈등이 줄었다. 상대가 누그러졌다. 분위기가 풀렸다. 내가 참으면 된다는 문장이 검증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다음에도 같은 방법을 썼다. 또 효과가 있었다. 점점 이 방법에 익숙해졌다. 갈등이 생기면 자동으로 이 문장이 떠올랐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물러서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장이 바뀌었다. 내가 참으면 된다가 나는 참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미묘한 차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다. 전자는 선택이다. 이번에 내가 참겠다는 결정. 후자는 정체성이다. 나는 참는 사람이다. 참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선택은 번복할 수 있다. 다음번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체성은 번복하기 어렵다. 그것이 나 자신이 되어버렸으니까. 나는 참아야 하는 사람이 되면 참지 않는 것이 어색해진다.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나답지 않게 느껴진다. 거절하는 것이 낯설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색하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자신도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바꾸기가 더 어렵다.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훨씬 어렵다. 이 태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지금의 나를 잠시 내려놓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기분을 살폈던 기억.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내 행동을 조절했던 첫 번째 순간. 언제였을까? 누구 앞에서였을까? 많은 경우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이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기분을 살피던 아이, 형제 사이에서 갈등을 피하던 아이,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맞추던 아이. 그때는 그것이 생존 전략이었다. 아이에게 주변 어른의 기분은 중요하다. 그들이 화나면 무섭다. 그들이 실망하면 불안하다. 그래서 살핀다. 눈치를 본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기분 좋을까? 어떻게 해야 화를 피할 수 있을까? 그때 배운 방식이 어른이 되어서도 작동한다. 상황은 바뀌었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상대의 기분이 나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기억한다. 갈등 앞에서 움츠러드는 반응,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습관, 먼저 사과하려는 충동,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의식하기 전에 이미 반응하고 있다. 자신의 기분을 묻어둔 첫 번째 기억. 그 기억을 찾아보면 거기에 어떤 결정이 있다. 영시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나는 이제부터 내 기분을 숨기겠어 라고 결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배웠다. 내 기분을 표현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참으면 괜찮아진다. 맞추면 사랑받는다. 이런 연결이 만들어졌다. 그 연결이 굳어져서 지금까지 왔다. 어떤 사람은 화난 어른 앞에서 배웠다. 화를 내는 부모, 예측할 수 없는 기분 변화. 그 앞에서 아이는 살피는 법을 배운다. 어떤 말이 화를 돋우는지, 어떤 행동이 안전한지. 그래서 조심하게 된다.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확인하게 된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상대의 기분을 먼저 본다. 내 기분은 나중이다. 항상 나중이다. 어떤 사람은 슬픈 어른 앞에서 배웠다. 우울한 부모, 힘들어하는 보호자, 그 앞에서 아이는 짐이 되지 않으려 한다. 내가 문제를 만들면 저 사람이 더 힘들어한다. 그래서 착해지려고 한다. 말을 잘 듣고 요구하지 않고 알아서 한다. 칭찬받으면 좋지만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다. 적어도 짐은 되지 말자.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필요를 숨긴다. 요구하는 것이 민폐라고 느낀다. 어떤 사람은 갈등하는 어른들 사이에서 배웠다. 싸우는 부모, 갈라서는 가족, 그 사이에서 아이는 중재자가 된다. 양쪽의 기분을 맞춰야 한다. 갈등을 줄이려 한다. 자신이 완충제가 되면 싸움이 줄어든다고 믿는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갈등 앞에서 자신을 희생한다. 두 사람 사이에서 양쪽을 살피느라 자신은 사라진다. 어떤 시작이든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이 우선이었다는 것. 그 우선순위가 처음에는 상황적이었다가 점점 고정되었다는 것.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데도 여전히 그 순위대로 살고 있다는 것. 친절한 사람은 왜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지 못할까? 단순히 소심해서가 아니다. 단순히 갈등이 싫어서도 아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거절이 상대를 잃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 것이다. 기분 나빠하면
나를 멀리할 것이다. 멀리하면 관계가 끝날 것이다. 이런 연결이 작동한다. 그래서 불편함을 삼킨다. 관계를 잃는 것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계산한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오류가 있다. 건강한 관계에서 불편함을 표현한다고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표현하지 않아서 쌓인 것들이 관계를 끝맨다. 두 번째 가능성은 거절하는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쪽이 더 깊다. 상대의 반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된다. 내가 화를 내면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된다. 이런 생각이 작동한다.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누른다. 두 번째 경우가 더 바꾸기 어렵다. 상대 때문에 못하는 것은 상대가 바뀌면 해결된다. 완전한 사람 앞에서는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못하는 것은 상대가 누구든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도 못한다. 자신이 자신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감옥이 있다. 친절한 사람 중 많은 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착해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 이런 기준들이 내면에 단단히 세워져 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책감이 밀려온다. 자기 혐오가 찾아온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준 안에 머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계속 누른다. 이것이 정말 선함인가? 진짜 선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을 파괴하면서 남에게 주는 것인가? 자신을 유지하면서 남에게 주는 것인가? 자신을 병들게 하면서 돕는 것인가? 자신도 건강하게 지키면서 돕는 것인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해치는 것은 진짜 선함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강박에 가깝다. 여기서 시선을 돌려본다. 지금까지는 친절한 사람의 내면을 보았다. 왜 참는지, 왜 말하지 못하는지. 이번에는 상대의 시선에서 본다. 상대는 그 침묵을 어떻게 읽을까? 상대는 침묵을 동의로 읽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내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상대는 불편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당연하다. 상대는 내 마음을 읽을 수 없다. 표현된 것만 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상대는 그 행동을 반복해도 된다고 학습한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네. 이런 기억이 쌓인다. 그래서 다음에도 그렇게 한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선을 넘던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상대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문제가 없었으니까, 반응이 없었으니까, 허용된 것이라 생각했으니까. 한 번의 양보가 다음 양보의 근거가 된다. 이전에도 그랬잖아. 이 말이 나올 수 있다. 내가 한 번 물러섰던 것이 앞으로도 물러서야 하는 이유가 된다. 선례가 만들어진다. 기준점이 이동한다. 처음에는 감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복되면 당연해진다. 당연해지면 요구가 된다. 그리고 이전만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만이 된다. 관계의 균형은 말없이 기울어진다. 아무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너는 참고 나는 요구할게. 이런 계약을 맺지 않았다. 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되었다. 내가 참고 상대가 요구하는 관계, 내가 맞추고 상대가 기대하는 관계, 말없이 서서히 그렇게 굳어졌다. 상대는 나쁜 사람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물론 원래 이기적인 사람도 있다.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대도 그냥 상황에 적응한 것이다. 내가 만든 환경에 적응했다. 내가 경계를 긋지 않으니 더 들어왔다. 내가 거절하지 않으니 더 요구했다. 상대가 악의적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다. 인간은 주어진 공간을 채운다. 물이 빈 공간으로 흐르듯 인간도 허용된 공간으로 확장한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하다. 선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라는 표시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상대는 계속 들어온다.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생긴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한 것인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가르친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춘다. 쉽게 답하기 어렵다. 두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다. 상대의 책임도 있고 나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비중은 어디에 더 있을까? 상대의 책임을 먼저 보면 상대도 분명 조심할 수 있었다. 상대도 살필 수 있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챌 수 있었.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신에게 편한 대로 행동했다. 내 침묵을 동의로 해석한 것은 상대의 선택이다. 더 세심했다면 확인했을 것이다. 정말 괜찮아?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이것은 상대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을 보면 나도 말할 수 있었다. 불편하다고 표현할 수 있었다. 선을 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참았다. 삼켰다. 괜찮은 척했다. 그래서 상대는 몰랐다.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책임을 나누는 것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구조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 기울어졌는지 그것을 알아야 바꿀 수 있다.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면 나는 피해자가 된다. 피해자는 바꿀 힘이 없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면 자책만 남는다. 자책은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둘 다 구조를 보지 못한다. 구조를 보면 패턴이 보인다. 나는 참는다. 상대는 요구한다. 나는 더 참는다. 상대는 더 요구한다. 이 순환이 작동한다. 누군가 이 순환을 끊지 않으면 계속된다. 상대가 끊을까? 상대는 편하다. 끊을 이유가 없다. 결국 내가 끊어야 한다. 이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왜 내가? 상대가 잘못한 건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움직여야 바뀐다. 편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지금까지 자동으로 작동하던 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면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반복할 수밖에 없다. 무의식은 자동으로 작동한다. 의식이 개입해야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 살펴본다. 갈등이 생기면 먼저 물러선다.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내가 사과한다. 불편해도 말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하면 실망할까봐, 실망하면 아플까봐. 이런 패턴들이 있다. 자신에게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알아야 바꿀 수 있다. 패턴의 뿌리를 본다. 왜 이 패턴이 생겼는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배웠는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뿌리가 있다. 그 뿌리를 이해하면 지금의 행동이 이해된다. 이해하면 자신을 덜 탓하게 된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최선이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패턴이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한다. 과거에는 필요했던 패턴이 지금은 필요 없을 수 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기분을 살피는 것은 생존에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른이다. 상대의 기분에 내 안전이 달려있지 않다. 그런데도 여전히 살피고 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전략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가르친 것인가? 이 질문이 아프다. 하지만 정면으로 보아야 한다. 가르친 것이 맞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가르쳤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받아주었다. 그것이 수업이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도 된다. 상대가 경계를 넘어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허가였다. 여기는 넘어와도 괜찮다.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가르친다. 반응으로 가르친다.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상대가 경험하면서 배운다. 내가 무례를 받아들이면 상대는 무례해도 된다고 배운다. 내가 선을 그으면 상대는 거기까지라고 배운다. 우리는 서로를 계속 가르치고 있다. 의식하든 못하든. 그렇다면 다르게 가르칠 수 있다. 지금까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가르쳤다면 이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가르칠 수 있다. 어떻게? 불편하다고 말하면 된다. 선을 긋고 지키면 된다. 상대가 넘어오면 반응하면 된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상대도 당황할 것이다. 지금까지와 다르니까. 하지만 반복되면 상대도 배운다. 새로운 규칙을 배운다. 문제는 이미 굳어진 관계에서 바꾸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운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선을 그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관계에서 갑자기 바꾸면 저항이 있다. 왜 갑자기 그래? 원래 안 그랬잖아. 상대는 혼란스러워한다. 불만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 저항을 견디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도하다가 포기한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하지만 저항은 변화의 증거다.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변화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다. 저항이 있다는 것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상대가 그 달라짐을 느꼈다는 것이다. 저항을 견디면 관계가 재조정된다. 새로운 균형을 찾아간다. 견디지 못하면
예전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관계가 끝난다. 둘 다 가능하다. 관계가 끝나는 것도 답일 수 있다.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좋은 것이라 여긴다. 끝나는 것을 실패라 여긴다. 하지만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내가 사라져가는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성공일까? 어쩌면 그 관계는 끝나야 했던 것일 수 있다. 내가 선을 그었을 때 끝나는 관계는 원래 그 선 덕분에 유지되던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온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한 건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가르친 건가? 둘 다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뿐이라는 것이다. 상대를 바꿀 수 없다. 상대가 달라지기를 기다릴 수 없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내가 움직여야 한다. 내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내가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왜 내가? 상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바꿔야 하는가? 맞다. 불공평하다. 하지만 공평함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현실에서 불편한 사람이 움직여야 바뀐다. 현대는 불편하지 않다. 현대는 움직일 이유가 없다. 그러니 내가 움직여야 한다. 억울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힘을 되찾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치에 머무르면 힘이 없다. 모든 것이 상대에게 달려있다. 상대가 바뀌어야 나도 나아진다. 상대가 안 바뀌면 나도 그대로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면 힘이 나에게 온다. 내가 바꾸니까, 내가 결정하니까 그 힘이 필요하다.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도,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도. 양보가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습관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나는 참고 있는가? 지금 나는 삼키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괜찮아서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알아차림이 첫걸음이다. 알아차린 뒤에 다르게 행동할지 선택할 수 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선택의 여지도 없다. 내가 참으면 된다는 문장을 다시 본다. 그 문장이 떠오를 때 잠시 멈춘다. 정말 내가 참아야 하는가? 이 상황에서 참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참으려 하는 것인가? 구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참는 것이 맞다. 사소한 것에 매번 반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으면 안 된다. 참으면 내가 사라진다. 그 구분이 필요하다. 나는 참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본다. 그것이 정말 나인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정체성은 바꿀 수 있다. 어렵지만 가능하다.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불편할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새로운 문장을 연습할 수 있다. 처음에는 낯설다. 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진 새로운 습관이 된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한 건가?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가르친 건가? 이 질문은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다. 현재를 향한 것이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르게 가르칠 수 있다. 다른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참는 습관, 양보의 패턴, 자신을 지우는 친절. 이것이 특별히 약한 사람의 문제일까? 유난히 소심한 사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구조다. 어떤 사람은 더 쉽게 빠지고 어떤 사람은 덜 빠진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관계 안에서 자신을 줄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드물다. 왜 그럴까? 인간은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의존한다. 자라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을 형성한다. 관계는 생존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 본능이 때로는 자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관계를 잇느니 자신을 줄이겠다. 이것이 무의식적인 계산이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관계를 위해 자신을 줄이면 관계가 유지될까? 형태는 유지된다. 연락이 이어지고 만남이 계속된다. 하지만 그 안의 질은 어떨까? 내가 줄어든 만큼 관계 안에서 나의 존재감도 줄어든다. 관계는 나를 덜 존중하게 된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희미해진다. 인간은 왜 굽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불편해진다. 우리는 겸손이 미덕이라 배웠다. 양보가
성숙함이라 배웠다. 낮추는 것이 아름답다고 배웠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너무 낮추는 사람이 오히려 낮게 취급당한다. 왜 그럴까? 인간이 나빠서일까? 세상이 잔인해서일까? 여기서 권력의 언어를 쓰고 싶은 유혹이 있다. 인간은 권력을 추구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 굽히는 자는 약해 보인다. 그래서 멸시당한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연인 사이에서 지배하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한쪽이 줄어들고 한쪽이 커지는 일이 생긴다. 관계의 본능으로 접근해본다. 인간에게는 배등함을 감지하는 본능이 있다. 상대가 나와 같은 수준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계산한다. 의식적으로 그러려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한다. 상대가 계속 양보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신호로 읽는다.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다. 이런 판단이 형성된다.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된다. 대등함을 유지하려면 긴장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려면 일정한 긴장이 있어야 한다.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인식, 이 사람도 나처럼 경계가 있다는 인식, 이런 긴장이 있을 때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한쪽이 계속 물러서면 이 긴장이 사라진다. 긴장이 사라지면 존중도 느슨해진다. 긴장이 사라진 관계는 소비의 구조로 바뀐다. 한 사람이 주고 한 사람이 받는다. 한 사람이 맞추고 한 사람이 기배한다. 한 사람이 감정 노동을 하고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 이것은 관계라기보다 거래에 가깝다. 그것도 불균형한 거래. 한쪽만 지불하고 한쪽만 취하는 거래. 이런 구조가 되면 주는 사람은 소진되고 받는 사람은 더 많이 요구하게 된다. 시선을 더 넓혀본다.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인간 전체를 본다. 역사 속에서, 문학 속에서 너무 선한 인물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 비극이 많다. 놀라울 정도로 많다. 선함이 보상받는 이야기보다 선함이 짓밟히는 이야기가 더 많다. 왜 그럴까? 문학에서 선한 인물을 떠올려 본다. 순수하고 착한 인물. 남을 의심하지 않고 늘 베풀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 이런 인물이 해피엔딩을 맞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드물다. 대부분 이용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희생된다. 독자는 안타까워하고 분노한다. 왜 착한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는가?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간다.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처럼. 역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다. 너무 관대한 지도자, 너무 자비로운 왕, 너무 양보하는 협상가. 이들의 결말은 대체로 좋지 않다. 관대함이 약함으로 읽히고 자비가 무능으로 해석되고 양보가 굴복으로 기록된다. 반면 단호했던 인물, 선을 분명히 그었던 인물, 때로는 냉정했던 인물이 더 오래 존경받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실패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선함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정한 가치를 몰라보는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 사회의 작동 방식일 수 있다. 관계는 긴장 속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그 긴장이 사라지면 균형도 무너진다. 선한 인물이 긴장을 풀어버리면 상대방도 긴장을 풀고 결국 관계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다. 선함이 힘이 되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 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선함이 경계 없이 주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 선함이 자기 보호 없이 베풀어질 때 소비된다. 선함이 상대의 행동과 무관하게 지속될 때 당연하게 여겨진다. 선함에도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은 나를 존중하는 한이다. 이것이 없으면 선함은 힘이 아니라 자원이 된다. 상대가 소비하는 자원. 여기서 하나의 역설을 본다.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가장 적게 받는다. 가장 많이 양보하는 사람이 가장 적게 존중받는다.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적게 이해받는다. 이것이 불공평하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역설이 작동할까? 주는 것이 습관이 되면 받는 것이 어색해진다. 늘 주는 사람은 받는 연습을 하지 못한다. 누군가 주려고 하면 거절한다. 괜찮아,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한다. 받는 것이 불편하다. 빚지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주기만 한다. 상대는 그 패턴에 익숙해진다. 이 사람은 주는 사람이구나.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주지 않는다.
양보가 습관이 되면 요구가 불가능해진다. 늘 양보하는 사람은 요구하는 법을 모른다. 요구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도 말하지 않는다. 상대는 그것을 모른다. 말하지 않으니까 모른다. 그래서 상대도 주지 않는다. 악의가 아니다. 그냥 모르는 것이다. 이해가 습관이 되면 이해받기를 포기하게 된다. 늘 상대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지 못해도 참는다. 저 사람도 힘들겠지. 저 사람 입장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간다. 그래서 상대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알아서 이해해 주니까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역설의 핵심은 한쪽의 과인이 다른 쪽의 결핍을 만든다는 것이다. 내가 너무 많이 주면 상대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학습한다. 내가 너무 많이 양보하면 상대는 양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학습한다. 내가 너무 많이 이해하면 상대는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학습한다. 내 과인이 상대의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그래서 관계가 기울어진다. 인간관계에는 균형점이 있다. 두 사람이 비슷하게 주고받을 때 관계가 건강하다. 비슷하게 양보하고 비슷하게 요구할 때 관계가 지속된다. 완벽하게 50대 50의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너무 기울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한쪽이 80을 주고 한쪽이 20을 주면 그 차이가 쌓인다. 80을 주는 사람은 지치고 20을 주는 사람은 더 적게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조정이 필요하다. 나는 이만큼 주었는데 너는 얼마나 주었니? 이렇게 명시적으로 따지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균형을 느끼는 감각이 필요하다.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다면 줄여야 한다. 상대가 너무 적게 주고 있다면 요청해야 한다. 이런 조정 없이 한쪽만 계속 주면 관계는 기울어진다.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친절한 사람은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 그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가 준 만큼 달라고 말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느껴진다. 진정한 친절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 배웠다. 그래서 요청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소진으로 이어진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관계는 교환이다. 감정의 교환, 에너지의 교환, 시간의 교환.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봉사다. 봉사는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관계에서 계속 봉사하면 지친다. 대가를 기대하는 것, 균형을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다. 친절을 거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두려워한다. 친절을 거두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사람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래서 거두지 못한다. 계속 준다. 지쳐가면서도 준다. 하지만 친절을 거두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구분이 필요하다. 친절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을 조건적인 친절로 바꾸라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존중할 때 친절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는 거두는 것이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건강한 경계 설정이다. 친절을 거두는 것은 자신을 관계 안에 다시 세우는 일이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우며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제 자신을 세우며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관계 안에서 내가 존재해야 한다. 내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내 경계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그림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요청하는 것이다. 상대가 선을 넘을 때 선을 긋는 것이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많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연습하면 된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진다. 자신을 세우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 상대가 새로운 경계를 존중하고 더 대등한 관계가 된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관계. 둘째, 관계가 끝난다. 상대가 새로운 경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멀어진다.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떠난다. 두 번째 결과가 두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세우지 못한 관계가 끝날까봐, 혼자 남을까봐. 하지만 생각해보자. 내가 자신을 세웠을 때 떠나는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내가 지워져 있을 때만 유지되는 관계, 내가 없을 때만 작동하는 관계. 그것은 진짜 관계였을까?
어쩌면 그것은 처음부터 관계가 아니었을 수 있다. 잠시 거리를 두고 본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본다. 친절, 양보, 참음, 자기지움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도와 방향이다. 적당히, 균형 있게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친절은 아름답다. 하지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치면서 베푸는 친절은 자기 파괴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을 다시 본다. 지나치게 라는 단어가 있다. 그는 친절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지나친 친절을 경고한 것이다. 적당한 친절은 관계를 따뜻하게 한다. 지나친 친절은 관계를 기울게 한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까지가 적당하고 어디부터가 지나친 것인가? 이것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 정해진 선은 없다.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하나의 기준은 있다. 친절을 베푼 후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뿌듯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가? 아니면 공허하고 지친 느낌이 드는가? 전자라면 적당한 것이다. 후자라면 지나친 것일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이 신호다. 불편한데 참고 있다면 신호다. 화가 나는데 삼키고 있다면 신호다. 지쳤는데 계속 주고 있다면 신호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신호는 경계를 알려준다.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존중해야 한다. 친절은 주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다. 친절의 본질은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시간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관심을 주고, 배려를 준다. 주는 행위가 친절을 만든다. 여기까지는 아름답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주는 사람이 정할 수 없다. 여기가 핵심이다. 내가 친절을 베풀었다. 좋은 의도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상대가 감사하며 받을 수도 있다. 당연하게 받을 수도 있다. 심지어 이용하며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상대의 영역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행동뿐이다. 친절을 베풀지 말지. 얼마나 베풀지? 언제까지 베풀지? 이것은 내가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쓸지, 그것은 내가 정할 수 없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걸면 실망한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기대 없이 주는 것이 가능할까? 완전히 기대 없이 주는 것은 어렵다. 인간이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기대의 크기를 조절할 수는 있다. 큰 기대를 작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다. 실망하되 그 실망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태도다. 나는 존중받기 위해 친절했던 건가? 아니면 존중받지 못할까봐 친절했던 건가? 이 질문 앞에 선다.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남자는 적극적인 동기다. 존중이라는 긍정적인 것을 얻기 위해 친절을 선택한 것이다. 후자는 소극적인 동기다. 존중받지 못함이라는 부정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 친절을 선택한 것이다. 전자라면 친절은 선택이다. 나는 존중받고 싶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며 대한다. 친절하게 대한다. 이것은 능동적인 선택이다.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 행동한다. 이런 친절에는 힘이 있다.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다. 후자라면 친절은 방어다. 나는 존중받지 못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미리 친절하게 군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도록. 이것은 반응적인 방어다. 두려움이 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런 친절에는 불안이 깔려 있다. 뒤치기 쉽다. 대부분의 친절은 둘이 섞여 있다. 순수하게 하나만인 경우는 드물다. 어느 정도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 어느 정도는 거부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둘 다 있다. 문제는 비율이다. 두려움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친절이 자기 보호의 도구가 된다. 그리고 자기 보호를 위한 친절은 역설적으로 자기를 해치게 된다. 자신에게 물어본다. 내 친절의 동기는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인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서인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인가? 나쁜 결과를 피하고 싶어서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면 자신의 친절이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다. 여기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려는 유혹이 있다. 교훈을 뽑아내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다짐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유혹.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 삶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관계도 그렇다. 친절도 그렇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순한 답은 없다. 다만 몇 가지 생각이 남는다. 친절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친절은 자신을 해칠 수 있다. 양보는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하지만 일방적인 양보는 관계를 기울게 한다. 참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참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이 사라진다. 이런 것들이 남는다. 명확한 답이라기보다 함께 생각해 볼 질문들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친절과 자기 보호 사이의 균형, 양보와 요구 사이의 균형, 타인을 위한 것과 자신을 위한 것 사이의 균형. 이 균형을 찾는 것이 평생의 과제일 수 있다. 쉽지 않다. 하지만 그 균형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건강한 자신을 지키는 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장을 남긴다. 친절은 주는 것이지만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주는 사람이 정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오래 남기를 바란다. 위로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다짐도 아닌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때때로 떠올려 볼 수 있는 문장으로, 친절을 베풀 때, 양보를 할 때, 참고 있을 때 이 문장을 떠올려 보면 좋겠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다. 나는 존중받기 위해 친절했던 건가? 아니면 존중받지 못할까 봐 친절했던 건가?